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지금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입양이 된 아이인데 16개월밖에 안 된 여자아이입니다. 학대를 양부모로부터 받고 결국은 참혹하게 사망한 사건이에요. 양부모 안 씨와 장하영 씨, 이 두 사람이 홀트 아동복지회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서 피해 아동 이 정인이 사망 당시 16개월입니다. 이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관할 경찰서장이 경질되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정도로 2020년 5월 25일, 그 다음 6월 29일, 9월 23일 세 번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었습니다. 2차 신고에서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한 것을 두고 미국식 수면교육을 했다라는 변명을 한다든지, 아이 상처가 몽고반점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다 라는 시종일관 변명으로 2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을 한 정인이의 체중이 1kg나 감소되어 있고 학대 징후가 명백하다라는 판단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 인근 소아과에 직접 데리고 가요. 근데 소아과 의사 역시 아동학대로 판단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런데 경찰과 양부모는요, 이 양부모가 주로 다니던 화곡동 소재의 모 병원에 방문해서 단순 구내염이다라는 그런 진단서를 받아요.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이 돼버렸다고 해요. 경찰과 아동보호 관계자까지 같이 가서 병원을 갔고 온몸에 멍투성이였을 텐데 그냥 단순 구내염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의사가 아동학대를 알았으면서도 이 정인이의 양부모 일가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한 것이 아니냐. 의료법의 허위진단서 발급은 엄연히 의사면허 박탈에 해당된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는요, 2020년 10월 13일 오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전 9시 1분부터 10시 15분까지 1시간 넘게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심정지 상태로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그날 오후 6시 40분에 하늘나라로 가요. 9월 23일 이전에도 당시 정인이의 복부와 머리에 있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해요. 정인이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보검 결과 숨지기 전까지 췌장이 절단되었고 후두부, 쇄골, 퇴퇴골 등이 모두 골절되었다고 해요. 직접 사인이 된 장기 파열은 장간막 출혈, 그러니까 내장과 내장 사이에 얇은 막에서 이제 피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과 대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심한 손상들은 보통 압사되거나 교통사고에서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일어나는 손상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췌장이 절단이 되려면 사실상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 눌릴 정도여야 가능하다고 해요. 장간막 출혈과 췌장 절단은 사망 당일 발생을 했지만 그 이외에 소장과 대장이 파열된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인이는 이미 사망 전날에도 극심한 복통과 메스꺼움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CT 영상을 보면 이미 뱃속에 출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복강 전체가 피로 가득했고 터진 장에서 빠져나온 공기의 일부가 복근 아래에 이렇게 차 있었다라고 해요. 장이 터져서 공기가 새어나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인들조차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의료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 일부에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 충격을 받아 장기가 손상이 되었다가 그대로 방치해서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된
그런 흔적이 섬유화라고 하는데 그러한 소견이 이미 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일정 기간 계속해서 폭행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양팔과 가슴에만 10군데 가량의 골절 흔적이 있었고 이 골절 부위도 쇄골, 갈비뼈, 양쪽 팔꿈치, 특히 한쪽 팔꿈치의 골절은 이 팔꿈치 내측의 골절, 즉 팔을 굽힌 상태에서 위로 들어 전면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막는 방어 행동을 할 때 자주 나타나는 이 방어흔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이의 팔을 잡아 던질 때 주로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부상이라고 합니다. 자, 갈비뼈는요, 호흡 시에 복강 확장을 위해 관절이 있고 이 내부의 허파가 신축성이 좋고 공기가 차 있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력이 아닌 이상 골절이 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부에 거의 일렬로 연속 골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먹 등으로 강하게 때렸거나 앞으로 넘어지며 모서리 등에 일렬로 강하게 부딪혔을 가능성을 보여주지요.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면 사망 전부터 가슴을 발로 밟았을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자, 쇄골의 경우 골절 자체가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 심하게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짚거나 그럴 때 어깨로 충격이 전해지면서 쇄골 골절이 생깁니다. 같은 팔꿈치와 위 팔뼈에도 골절 흔적이 있음을 감안을 하면 넘어지면서라기보다는 어깨부터 심하게 떨어졌을 가능성 혹은 역시나 발로 밟히거나 물건에 압사되는 그런 충격을 받거나 무언가로 맞았을 가능성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가해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약하게 몇 대 때렸을 뿐이다. 그렇게 둘러댑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폭행으로는 장기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등이 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합니다. 정상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골절이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골절이 10여 군데가 있을 정도로 아이를 내버려 둘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시차가 존재한다고요. 골절이 여러 개인데 이것이 한 방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 양부모 모두가 개신교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인터콥을 비롯한 이 개신교 단체들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러 관련된 원인으로 얼마나 많은 재탄을 받고 있습니까? 이 양부 안 씨의 부친은 경북 안동의 침례의 목사고 이 양모 장하영 씨의 부친은 포항의 이 장로의 목사라고 해요. 이 장하영의 모친은 이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까지 맡고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까지. 이 양부 안 씨는요, 개신교계 방송사인 CBS 본사에서 경영 직군으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해고된 상태입니다. 2021년 1월 6일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제 총 8개의 폭행 혐의가 적시되었습니다.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5개월 사이에 학대가 집중되었고 특히 마지막 3번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9월 이후부터 학대의 강도가 매우 세졌다. 그리고 모든 학대는 집에서 이루어졌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총 8가지의 폭행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가격해 좌측 쇄골이 골절됩니다. 20년 6월 초순. 피해자의 기부스된 어깨를 강하게 밀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저녁 7시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우측 대퇴골, 즉 허벅지뼈 원위부를 그리고 9번 늑골, 갈비뼈를 골절시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뒷머리, 후두부에 7cm의 골절을 남깁니다. 4차 폭행. 좌측 늑골을 골절시킵니다. 5차. 좌우측 늑골을 또한 골절시킵니다. 6차. 좌측 견갑골 골절 및 소장대장의 장갑막을 찢어지게 합니다. 7차입니다. 2021년 1월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는
장하영이 친딸에게 너 유라 정인이 얘 혼나는 거 봤어 안 봤어? 너 혼나는 거 봤지? 너 그렇게 한번 혼나고 싶어? 라고 소리치는 걸 목격했다고 해요. 근데 그 친딸은 겁에 질려서 네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딸도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정인이를 또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미션 스쿨 관련된 대학을 나왔는데 그때부터 커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하면 입양을 해서 키울 것이다. 보통 자식이 없을 때 입양하지 않나요? 자기 친아이도 키우면서 입양을 한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2021년 1월 12일 TV조선을 보니까 양모 장하영이가 정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양부 안 씨가 다니는 회사 그러니까 CBS를 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오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돼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장하영이는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유모차를 밀어 그냥 던지듯이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정인이가 손잡이를 꼭 잡고 버텨요. 이후에 이 장하영이가 이 정인이 옆에 있는 친딸에게도 또 소리를 질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또 유모차를 신경질적으로 밀어서 정인이의 목이 뒤로 꺾이고 두 발이 들리는 충격을 가합니다. 자기는 마스크를 썼고 정인이에게는 마스크도 쓰이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요. 양부의 회사는요,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에 이 영상을 확인한 뒤에 이 내부 논의 끝에 경찰에 제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2021년 1월 14일 제 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 교수의 인터뷰가 공개가 돼요.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으로 늑골의 부상이 치유된 것, 또 치유되고 있는 것, 그리고 새로 생긴 상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정빈 교수는 정인이의 겨드랑이와 어깨뼈에서 둔기로 맞은 것 같은 흔적도 추가로 발견되었다라고 하고 겨드랑이는 급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상을 당하면 너무 아파서 애가 그 자리에 자지러지게 그냥 쓰러지고 떼굴떼굴 구를 정도라고 언급을 해요. 어른도 그렇다는 거죠. 그 고통 때문에 울음조차 내지르지 못했을 것이다. 자, 저는 갈비뼈가 부러져 본 적이 없는데 이 늑골이 부러진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기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말하거나 심하게 이렇게 좀 울거나 웃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굉장히 아프다고요. 근데 이 아이는 16개월 된 아이는 말도 못했을 텐데 늑골이 이렇게 부러져 왔으니까 여러 개가 울을 수가 없었겠죠. 참. 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2020년 10월 13일 오전 숨진 정인이의 입양모 장하영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남편 안 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의 공동정범 그리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경찰에서 11월 19일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한 검찰은요, 양부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합니다. 양모는 구속 기소, 양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월 9일에 발표해요. 양하영은 정인이가 숨진 당일 지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지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신에게 하겠지요. 자기가 행위한 대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인데 자기가 저지른 살인죄를 잘 숨길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신에게 기도하는 그걸 요청한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을 텐데요.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의 공소장에 살인 혐의를 주 공소 사실로 적시합니다.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로 적시했던 내용은 예비적 공소 사실로 돌려요. 즉 일단 주 공소 사실을 살인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동학대로 예비적 공소 사실로
기재를 해서 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재판에서 살인죄 인정 여부를 가지고 다툰 다음에 법원이 살인죄를 혹시 인정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취사죄를 적용해달라는 검찰의 뜻입니다. 자, 이에 대해 양모 장하영은요,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자, 양부모 측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냐? 당연히 부인한다. 공소제기 전 죄 중에 몇 개는 인정했고 아동학대 치사도 당일 학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는데 그로 인해 사망했는 줄은 모르겠다. 그런 입장이다라고 변호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피고인과 얘기를 해보니 본인이 때렸을 때 맞았던 부분과 상관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할 수 없다. 늑골이나 이쪽 부분은 때린 부분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쳤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도 때려서 다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는 수차례 진술을 했었다. 이게 양부모의 변호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개월 아이의 보호자잖아요. 입양을 했을지라도, 피가 안 섞였을지라도. 그런데 애가 늑골이 이렇게 많이 부러지고 췌장이 끊어지고 소장, 대장에 피가 이렇게 차고 그 안에 공기까지 차고 애가 죽었는데 여긴 내가 때린 건데 여기는 내가 때린 게 아니다. 그럼 누가 때렸다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입양기관, 거대한 기관입니다. 사실 민에서 국가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기독교계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5월 25일 2차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다고 해요. 당시 양부모는 이 정인이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6월 26일 두 번째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이 정인이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가정 방문 없이 양보와 통화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가 들어온 이후인 7월 2일 3차 가정 방문에 나섰지만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아요. 정인이의 체중이 크게 줄어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9월 18일에서야 네 번째로 다시 통화가 이루어져요. 홀트 측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10월 3일 양부와 통화한 뒤에 이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로부터 열흘 후, 10일 후에 사망합니다. 결국 통화 이외에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홀트 아동복지회의 입양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과거 실종 아동 등을 친부모가 찾으려고 하는데 고의로 찾지 못하게 몰래 외국으로 입양시켜버리는 사건을 다수 일으켜 무리를 빚은 바가 있어요. 해외 입양이 성사가 되면 양부모에게 한화 1,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사실상 팔려나간 아이들이 친부모가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 부모님이 자신을 애타게 찾았더라는 기가 막힌 현실을 마주한 사례도 있었어요. 당시 이런 해외 입양 사건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 이후 입양 시에 친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7년 전에도 입양아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참고로 이 홀트라는 기관은 2019년 기준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입양 알선비 등을 통해 약 89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은 그의 52.3%에 해당되는 467억 원에 해당됩니다. 홀트는 2014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사후관리보고서 부실 작성 등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국가가 더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잘하겠죠. 그러한 어떤 압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제2의 정인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경찰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은 나오고 있지요.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으니까요. 우선 이 경찰의 초동 대응에는 사실은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경찰을 옹호하는 주장도 있어요.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강하게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부모가 민원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 그 담당 경찰에게 고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맞대응을 하게 되면 이 경찰은 이 형법상 직권남용의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현직 경찰관이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의 잘못을 시인하지만 현실상의 어려움에 대해 밝히겠다. 학대 신고에 대해 양부모 측에서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독직 폭행을 적용을 만약 해버리면 경찰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그냥 해버리고 무마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나를 감싸주는 사람보다는 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찍혀버리는, 본인만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슷한 게, 구조대원이 여성을 구해줬더니 갑자기 성추행으로 몰아간다든지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폭행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현행범으로 입건이 된다든지, 현직 강력계 형사가 잠복 근무 중에 골목에서 성추행을 당할 뻔한 여성을 구해가며 가해자 남성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는데 이 피해자 여성이 증언을 해주지 않아서 폭행으로 구속이 될 뻔한 사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에 구조된 입주자들이 자기들을 구조한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오히려 덮어 씌우면서 보상을 요구했던 그런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반면에 경찰을 비판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구조적인 한계만으로는 돌릴 수 없다. 먼저 친부모가 아닌 입양부모잖아요. 입양부모와 입양아의 관계라는 어떤 특수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입양기관의 의무적인 관찰 기간 내에 벌어진 게 사실이다. 3차 신고자이자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의 신고도 있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의 신고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직권남용으로 문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경찰 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기관장 앞에서 선서한 대로 경찰관으로서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구조적 한계, 법률의 문제 등은 경찰이 혹시 면피용 물타기 주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핑계는 아닐까. 자기 문제를 무조건 외부 문제로 몰아가는 그러한 핑계는 아닐까. 신고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들어갔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맞다라는 것이지요. 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오판을 한 원인도 제기가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은 그 특수성 때문에 경찰이 완전히 판단하기가 어렵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를 동행시키죠.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정인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경찰과 동행해서 정인이 학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로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오판을 지적했어야 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오히려 경찰과 똑같이 그냥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냥 그래요 하고 묻어갔다라는 거예요. 오판을 했다. 6월 26일 어린이집을 방문한 다음 날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는 정인이의 쇄골주위에 실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양부와 전화통화하고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버려. 그렇게 오판을 해요. 이런 홀트 측과의 통화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 해당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후 양부모의 측에서 제기한 다른 병원의 진료 요청을 받아들여서 객관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다른 소아과인 이들이 단골로 가는 화곡동의 병원에 정인이의 진료를 보게 합니다. 받아들인다고. 문제는 해당 기관이 이 화곡동의 이 원장에게 정인이를 진료한 다른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했었다는 정보를 전달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누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화곡동의 원장은 구내염 등으로 몸무게가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무책임한 소견서를 낸 거죠. 이후 아동보호 전문기관 측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진단서를 발급했으니까 이 진단을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를 못 느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요, 이 사건은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냅니다. 또 법원이 사후 허가를 내주고는 있지만 구체적 정보를 직접 알 수는 없다면서 여전히 입양을 민간기관에 의지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아동권리보장원의 한 관계자는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입양 절차는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놓은 수준이다. 그 아이의 가장 안전한 가정을 찾아주는 건 사실은 국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무조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시키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분리된 경우 경찰보다 전문가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특별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2021년 1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전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서 75쪽 분량으로 기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문서에는요, 양모에게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췌장이 손상되는 상황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황소머리에 배를 받칠 정도의 엄청난 외력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의사회는 미국의 아동학대 연구 논문들을 이용하면서 공통적으로 낙상, 떨어뜨려서 이렇게 된 거다. 낙상을 주장하는 것은 복부 손상을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주로 쓰이는 부모들의 변명이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라는 진술 역시 학대를 오히려 은폐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에 더 못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의사의 주장입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변호사인 김예원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위시로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일명 정인이법의 입법을 멈춰달라. 현재 추진 중인 정인이법의 내용은 현행 법률상으로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냥 여론 잠재우기식 입법이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정부에서 너무 많은 입법 법률안이 남발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국은 2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의 헌법을 지금도 고치지 않아요. 법은 쉽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현장에서 법률과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갑자기 무더기로 바꾼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많다. 1월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해당 사건에 관할 경찰서였던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되었고 이 서정순 총경으로 교체됩니다.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인이의 양부모는 지금이라도 본인의 친딸이 있는데 왜 굳이 입양을 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친딸은 살아있고 입양한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은 죽었습니다. 본인의 친딸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친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죄 없이 죽은 정인이에게 사죄하고 죄를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